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강한 대응을 공언해왔지만요. 한창 날카로워진 부동산 민심을 더 긁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3명, 14건의 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13건 의혹 중에서요.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평창에 농지를 사 일부만 경작해서 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중인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서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명의신탁과 편법 증여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네. 차별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별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7시간가량의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절반은 소명이 확인됐다면서 징계에서 제외를 하고 한 명은 탈당 요구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열흘 뒤에 제명이 되는 탈당 권유와 달리요. 탈당 요구는 당원 당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이 많은데요. 탈당 권유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열흘이 지나도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윤리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면제, 결국 용도삼이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비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당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최근 당내 갈등을 사과하고 봉합한 이 대표가요.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민주당 선례도 영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물론 일괄 탈당을 권유하긴 했지만 사실상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의 선별 조처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내사 종결이 됐고 윤재갑, 서영석 의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서 탈당 권유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권익위 발표 직후 10명에게 탈당 권유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5명이 냈던 탈당계는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5명은 탈당을 거부했어도 징계위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치 이후에 신속한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거든요. 또 이럴 때는 보면은 국회의원들끼리 동업자적인 정신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카드로 두 당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긴 한데요. 표결까지 가면 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여야가 돌고 도는 부동산 늪에 빠져서 서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때리게 하고 있죠. 민주당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비판을 하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건요.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원들이 무혐의를 받자 민주당까지 나서서 권익위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하고 조사를 했고 여야의 똑같은 잣대를 대고 조사를 했는데 양쪽에서 부실했다, 편파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당들이 나서서 권익위 조사 자체에 이렇게 의심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앞으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들이 권익위의 판단이나 공고를 받아들일지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권익위를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여야에서 좀 합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익위 탓, 심지어 농지법 탓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고 했던 정치권인 만큼 이 경찰 수사까지 좀 담담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한 징계나 후속 조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상대로죠, 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것이 소식 또 정치 혐오로 부추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왔습니다. 국제사회 대응에 발맞췄다는 공감과 찬사 속에 불안한 시선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국외로 탈출하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현지 병원과 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 활동에 협조한 이들도요. 그동안 보복 위협을 받아오면서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간 기착지에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라바마드로 일단 현지 직원과 가족 등 390여 명을 군 수송기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이 작전명이 미라클, 기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군 수송기가 갔을 때 첫날은 26명만 자력으로 공항으로 왔는데 이후 대사관 직원들이 나서서 미군 버스를 이용해서 탈레반 검문을 통과하면서 버스 6대로 나머지 인원들을 무사히 공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군 작전 이후에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국 정부에 협조한 아프간 사람들을 이송하는 거는 네. 비단 우리나라 경우만은 아니죠? 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도요. 협력자 수천 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요. 독일이 첫 수송기에 단 7명만 태우고 그리고 일본도요. 일본과 또 협력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 수송기를 보냈지만 예정된 시한까지 한 명도 공항에 오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탈출을 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성숙한 모습들에서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처음에 굳이 이들을 동료라고 자꾸 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일각의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요. 우리 정부 활동에 협력한 엘리트층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어린이인 점을 강조하면서 오래 일했고 신원 확인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 탈레반이 섞여서 입국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런 불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아프간인의 종교는 한국인과 어울릴 수 없다. 이 난민을 받으면 테러에 노출된다면서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3년 전 예민 난민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라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슬람 사원 관련되는 이슈가 있고 지금 뭐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자꾸 저는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데요. 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무슬림 대학생과 가족들이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내줬던 대구 북구청이 이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를 추진한 주체들이 다시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북구청의 중지 처분을 정지시키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지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진정도 법원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이런 갈등을 더 길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여러 문화가 공존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에 의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입국을 했지만 앞으로 난민 문제는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닥칠 문제이고 이슈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는요. 인권이나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진천 주민들 봤지만 앞으로 좀 더 저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주 만에 100명대를 넘었습니다. 돌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관련이었는데요.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지난 21일에 확진 환자가 처음 확인이 됐고 이후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 등 다수가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 병원이 가장 안전한 지역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역설적으로 병원에는 환자들, 보호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는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객 방문은 금지가 되고요. 보호자는 음성이 확인된 1인만 등록을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효용이 없다, 이제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도요. 처음에 1차 접종률이 70%까지 높아지면 이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9월 말 10월 초쯤이면 위드 코로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거리 두기는 효과가 크게 없다면서 완화나 폐지를 하고 여전히 효과적인 신속 검사, 역학조사, 격리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요, 이 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거리 두기를 빼버리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앞선 김윤 교수보다는 거리 두기 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요. 1차 접종률보다는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내 상황으로는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를 막기 어려우니까 위드 코로나부터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제 최소 70%, 성인은 80%, 위중증 환자는 90%가량이 접종을 완료해야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석 연휴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어떻게 할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